예, 안녕하세요. 네, 조선대 역사문화학과에서 있는 손성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얘기는 불교 자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단 이제 한국의 역사 문화에서의 불교, 우리 문화에서 불교가 이제 과거에 무엇이었고 또는 앞으로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료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조선시대 불교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조선시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현대의 바로 직전의 시기이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의 한국 문화와 한국의 불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는 오해도 많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또 현재 우리 한국 문화와 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불교 서적에 이어서 이른바 고승비라고 하는 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고승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승비는 말 그대로 높은 스님의 비석.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큰 스님들의 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승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거를 왜, 언제, 누가 건립했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고, 또 어떤 의미를 읽을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고승비라고 하면 또 고려시대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 고승비가 건립이 됐어?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것들이 이번 강의에서 주요한 질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미지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이미지 사진은 잘 알고 계시는 그 무학 스님, 무학 자초 스님의 승탑과 이 비석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비석 종류도 많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이제 보통은 무덤 근처에 비석을 세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덤 근처에 그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서술해서 그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를 알리고자 이제 비석을 세우는 게 하나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 승탑과 이 스님의 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이제 승탑은 이 사실은 큰 스님들의 일종의 무덤인 거죠. 사리를 봉안하는 무덤인 거고, 그 스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해서 알리고자, 대대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고려 시대와 그 조선 시대에는 이제 좀 이 비석의 건립 양상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이해를 해야지 좀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시대에는 비석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였고요. 왕명에 따라서 국사, 왕사,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스승 또는 왕의 스승 정도의 급이 돼야지 비석을 말하자면 세울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무학 스님은 왕사셨고, 지금 이 비석도 태종의 명에 따라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네. 근데 이 비석이 세워진 이후에 한 200년 동안은 조선시대에 고승비가 없었어요. 고승비가 없었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무학 스님의 비석은 이거는 지금 원래는 태종대에 그 병계량이라는 인물이 찬술해서 세워졌는데, 이게 19세기에 어떤 양반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쓰려고 이 폐사지에 있는 이 비석을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조가 또 그걸 알고 다시 복원을 해서 현재 이 모습은
이 15세기 모습은 아니에요. 이 비석은. 그러니까 비석의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이 비석의 모양은 그 당시 모양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은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지금 사명대사, 그러니까 사명유정 스님의 승탑과 비석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세트인 건데, 이거는 해인사 홍제암 뒤에 있는 사명 스님의 승탑인 건데요.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일주문 전에 왼쪽으로 올라가면 홍제암이 있고, 그 홍제암 바로 뒤, 한 100m 좀 올라가면 이 승탑이 있는데, 생각보다 크고, 이 위치나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느낌이 좀 있는데, 한번 이제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기도 한데, 이 언덕 그 바로 아래에 이 사명 스님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무학 스님의 비석 이후에 200년 뒤에 이렇게 사명 스님의 비석이 또 새로 건립이 되고, 이 이후에는 이 고승 큰 스님의 비석이 또 많이 세워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또 이제 그건 왜 그럴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비석은 200년 만에 세워진 이제 사명 스님의 고승 비석인데, 유명한 홍길동전을 이제 지은 허균이 잔수를 했고, 현재 보물입니다. 여기서도 근데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 가운데 지금 보면 이렇게 깨져 있죠. 이건 왜 깨져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사명 스님은 이제 임진왜란 때에 의승장으로 큰 공로를 세운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합천 경찰서장이 이걸 훼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일 정신의 상징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훼손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한, 이제 그래서 이게 깨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아마 이 아랫단 이거는 원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에 이 부분은 다 원형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 사명 스님 이후에 이제 고승비가 꽤 세워집니다. 많이 세워지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명 스님의 스승이 누구시죠? 서산대사 청어 휴정 스님이시죠. 왜 그 스승의 비석이 먼저 안 세워지고 사명 스님의 비석이 세워졌을까? 이제 그것도 질문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이후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사명 스님의 비석은 1612년이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리고 그 스승이신 청어 휴정 스님의 비석은 1632년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일단 이 비석들은 그 서산 스님이 주로 활동을 한 묘양산과 금강산에 세워져서, 지금은 북한이죠. 우리가 직접 보기는 어려운데, 일제강점기 때 사진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묘양산에 있는 비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금강산에 있는 비석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규모가 크죠, 상당히. 상당히 크고 격식을 제대로 갖춘 이런 이제 비석이 세워졌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당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우리도 조선시대 하면은 뭐 대표적인 문장가로 이야기하는 이정귀라는 인물이 이 비석의 비문을 찬수를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여러 비석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비석 2개만 더 보여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른바 그 벼감각성 스님이라는 스님의 비석인데요. 화엄사에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좀 화려하죠. 또 꽤 규모가 크기도 하고요. 네. 이 벼감각성 스님은 저도 후기의 불교계의 어떤 그 주류 계파를 이야기하자면 크게 청어 스님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청어 스님의 사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우버린 부유선수 스님의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유선수 스님의 또 바로 제자인 벼감각성 스님이란 분은 사실 뭐 도총섭도 역임을 하고, 또 남한산성을 또 소축을 하고, 굉장히 뛰어난 수행승이면서 꽤 고위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현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식이 있는 또 비석이 화엄사에 세워지고요. 옆에 있는 이 비석은 도갑사에 있는 비석이고, 그러니까 다른 조선 후기의 비석들이 대부분 청어 스님의 제자나 이제 부유 스님의 제자인데, 지금 이 비석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도선 국사, 신라 말 고려 초에 도선 국사와 또 조선 전기의 신미 스님과 함께 유명한 수미 스님을 현창하기 위한 이 비석이 이렇게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은 근데 규모가 거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잘 모르지만 한 5m 좀 되고요. 네, 이 격식을 봐도 당대의 최고의 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찬자를 보시면 둘 다 이경석이라는 인물이 찬수를 했습니다. 비문을 짓는 게. 이경석의 인물은 또 당대 영의정까지 지내고 또 최고의 문장가였는데 이런 분이 이 비문을 또 찬수를 한 건데, 사실 이경석이라는 인물이 또 지은 비문 중 유명한 것이 이른바 삼존도비라는 비석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그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에 굴복하면서 그 증거로서 세운 비석인데 굴욕적인 비석이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미묘한, 그러니까 문장을 잘 지어야 되는 미묘한 어떤 그런 비문이었는데 그 비문을 지은 것도 이경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경석의 인물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이제 최고위직이었는데 그런 인물들이 이 큰 스님들의 비문을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데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선 수미비는 이게 미묘한데, 이 검토가 좀 더 필요한데, 이 비석 뒷면에 보면 또 당대의 고위직 관료들의 이름이 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게 어떤 맥락인지가 아직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좀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석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연구 방법은 그 비석에 있는 이제 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사상적 의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어떤 문화유산이건 또는 세상 일도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가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 비석도 사상적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석도 좀 조각을 한 예술품 하나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비석도 미술사적 의미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측면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이 과연 어떤 국가사회적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큼 하나의 현상에는 다양한 의미와 맥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지난 강의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 김상현 교수님의 제자인데, 김상현 교수님이 예전에 저 강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교 설화에서 보면 어떤 노파나 어떤 동자가 갑자기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자나 노파가 어느 보살이더라, 문수보살이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투어서 중생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사람들도 이제 다양한 역할들도 산다. 아빠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사실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람들 돕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런 보살의 모습일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났고요. 어쨌든 이 하나의 문화유산이나 이런 현상도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생각하면 읽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그 국가사회적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비석을 아무나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비석을 아무나 세울 수 있나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세울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할 때도 과거에도 그냥 돈만 있으면 아무나 세웠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과거에도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주로 이제 어떤 계층의 인물에 대한 비석을 세웠을까? 또는 누가 이걸 어떻게 세웠을까? 또 이제 그런 어떤 양상에 좀 변화는 없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읽어낼 필요가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석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였고요. 일단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선시대 비석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선시대에 세워진 고승비의 건립 현황입니다. 이제 여전히 이제 질문을 계속 하자면 이 조선시대 500년에 대한 표인 거고요. 네, 이거를 지금 100년씩 잘라서 이제 고승비가 세워진 어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초기에는 총 4개가 세워집니다. 15세기에. 네, 4개가 세워진다. 이 사실 4개도 이 중에 3개는 태조대, 그러니까 조선 정말 초기인 거고 이미 고려 말기에 국사나 왕사에 임명된 스님이고요. 근데 이 마지막 그 고승비가 무학스님의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무학스님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왕사가 되었고 사실 조선 초기에 마지막 고승비가 아까 보신 무학스님의 고승비였고요. 근데 재밌게도 그 이후에는 한 200년간 비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임진왜란 이후 17세기가 되면 아까 보여드린 사명유정 스님의 비석으로 시작해서 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비석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 당연히 그 스님들은 제일 큰 스님들이었을 테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아까 또 얼핏 말씀드렸지만 또 이 비석들을 그러면 누가 지었냐라고 하는 거 분석해 본 건데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비석을 지은 사람들은 일단 관직으로 보면 당상관, 그러니까 정삼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위 사대부가 다 지은 거죠.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명문장가이자 최고위 사대부가 이 비석을 찬술했구나. 또 이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또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조선 후기 때 이제 건립된 이 비석의 목록을 그냥 쭉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본 겁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 세워지다가 한 200년간 이제 사명유정의 스님이 1612년에 세워집니다. 네. 그걸 찬술한 사람은 허균이고요. 근데 이 스님의 사명유정의 스님의 사실 이분은 임진왜란 때 상당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관직을 수여받으세요. 이 관직이 또 꽤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사명스님은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관직을 받습니다. 동지, 중추, 부사, 관품은 가이대부. 이게 딱 종이품이거든요. 네, 이런 관직을 또 수여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것들은 이 비문의 찬자들인데 이렇게 허균 또는 이정귀, 신익성, 이경석, 그러니까 당대의 정말 최고의 명문장가들 그리고 이제 이 스님들은 사명스님, 또 청어스님, 또 이 청어스님의 가장 또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명인 이제 편양 엉기스님, 이런 이제 청어스님 계열의 큰 스님들이 비석이 이렇게 세워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제 비석들도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비석 어떤 비석이죠? 그렇죠. 다들 아시는 광개토 왕릉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광개토 대왕의 비인데 정확한 명칭은 광개토 대왕릉비예요. 네, 왕릉 옆에 세웠던, 사실 그 광개토 대왕의 왕릉의 위치는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정확히 명확하지 않지만 그 왕릉의 수호를 위해서 만든 비석이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비석일까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태종 무열왕의 비석입니다. 아마 그 당나라쯤 돼서 이 비석의 어떤 격식이 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거북이 받침, 그러니까 귀부라고 하죠. 그리고 이수라고 하는 그 용이나 이무기의 형상의 모양을, 이 격식을 갖춘 이 격식이 수용이 돼서 그런 격식으로 만들어진 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신, 근데 지금 이수와
이 머릿돌과 몸돌이 있는, 머릿돌과 이 받침돌이 있는데 이 몸돌, 이 비신이 없죠. 이건 왜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파괴된 건데, 이 파괴된 이유는 사실은 이 좀 재질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몸돌은 글자를 좀 세밀하게 새겨야 되죠. 그래서 좀 무른 돌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리석 계열의 돌을 쓰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다른 거 남아 있는데 이런 몸돌이 훼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그 다음 것부터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것은 굉장히 유명한 또 비석인데, 그 하동 쌍계사에 있는 진감선사의 탑비입니다. 진감선사의 탑비인데, 이제 통일신라 말이죠. 네. 이것도 왕명으로 지어지고, 이걸 찬술한 사람은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이 찬술을 하고, 또 최치원이 글씨도 쓴 그런 비석이고요. 그러니까 진감선사라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 그 신라 말기에 그 중국에 유학을 가서 선종을 또 수용하기도 하고 범패를 수용하기도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큰 스님의 비석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비석은 고려시대 비석인데, 원주 법천사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광국사라고 하는 분의 탑비입니다. 이 옆에 원래 탑이 있었고 그 비석이 있는데, 실제로 가 보시면 상당히 화려하고 규모도 큽니다. 사진에서 이제 이 느낌이 좀 잘 안 와요.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이 조각이나 이 옆면 조각이나 보면 아주 화려한, 그래서 사실은 이 지광국사의 승탑은 제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 승탑도 고려시대 승탑 중에서는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화려한 승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요. 이 승탑의 한 세트인 이 탑비도 가장 화려한 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분은 지광국사는 물론 유명한, 우리가 뭐 익히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국사라고 하죠. 국사의 어떤 지위에 이제 임명이 된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간단한 사례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신라시대 또는 이제 고려시대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의 비석을 세운 거죠? 왕 아니면 스님인데, 스님 중에도 큰 스님인 거죠. 그러니까 국사 왕사급이 아니면 비석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둘 다 왕명에 따라 세워져요. 왕이 명예에서 적어도 왕의 스승, 나라의 스승 정도에 되는 급이 되어야 말하자면 비석을 세울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석은 과거에는 그런 거였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양상이 조선시대가 되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세 개의 비석을 나란히 제가 세워봤는데, 써있긴 하지만 이게 누구의 비석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처음에, 물론 정종도 있지만, 정종을 빼고 세 임금이죠. 태조, 태종, 세종. 예, 그 세 왕의 신도비입니다. 네. 이게 지금 태조의 신도비, 태조의 비석, 이게 태종.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의 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초까지만 해도 왕도 이렇게 비석을 세웠습니다. 신도비를. 딱 봐도 격식이 아주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찬술한 사람도 권근, 병계량, 정인지, 뭐 지금도 익히 아는 이름들이고요. 또 아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무학 스님의 비문을 지은 사람도 병계량이었죠. 사실 이 태종 왕의 또 비석을 그 비문을 찬송한 사람도 또 병계량입니다. 그만큼 이제 최고의 명문장과 최고위급 인사가 이런 왕사나 왕의 비문을 지은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왕의 신도비는 이 세종의 신도비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엔 더 이상 왕의 신도비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약간 변화가 있는 건데요. 사실 세종의 이 영능 신도비인데, 이 세종 영능 신도비는 원래 좀 근현대까지 좀 땅에 묻혀 있다가 근래에 좀 발굴이 된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지금 현재는 세종의 영능이 어디 있죠? 여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번 이장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서울 근처 광주에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장을 하면서 이 그 무덤, 그 원래 있던 무덤 근처에 이 비석은 묻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다시 세워 놓은 건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 여러 맥락상 더 이상은 왕은 이제 신도비를 세우지 않기로 합니다. 네,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 발굴을 1960년대에 새로 하면서 이 위에 부분은 발굴을 했는데 사실 아랫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 아랫 부분에 이 그 거북 받침 부분은 그 당시 게 아니라 이제 근래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세종의 신도비가 왕의 신도비로서는 마지막 비석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는 조선시대 하면 어떤 비석이 떠오르세요? 이제는 그때 양반, 사대부의 비석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사례들인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고려시대 때 사대부의 비석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네. 보통 고려시대 때는 사대부들은 그 묘지명,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같이 묻는 묘지명을 짓긴 했지만 비석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 비석은 고려시대까지는 큰 스님이 세우는 무언가이다가 조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대부가 세우는 무언가가 된 겁니다. 그런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15세기 후반부터 사대부의 이런 신도비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세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례는 이거는 누구 거냐면 유명한 인물이죠. 한명회. 수양대군 세조를 도와서 왕위를 찬탈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최고의 권세가였죠. 네. 이제 그 인물이 죽은 다음에 세운 신도비인데 뭐 딱 봐도 이제 지금 이 비석 몸돌은 좀 이제 재질이 약해서 좀 마모가 심합니다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율곡이 신도비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규모는 큰데 물론 이제 격식이 뭐 기부와 이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히 신도비이고요. 네. 이런 뭐 다양한 양식의 신도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이후에 이런 사대부의 신도비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 되었다라는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어떤 그런 양상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고려 시대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사나 왕사, 그러니까 이것도 스님 중에 아무 스님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국사나 왕사로 임명이 된 분의 비석이 주로 건립이 된 게 고려시대 때의 양상이었고 그것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 문도가 왕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 그 왕이 명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절차였는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고승비는 일단은 사라지는데 사대부의 능묘비,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석을 세운다는 것이 이제는 사대부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그 후손이나 문도가 고위직 명문장가에게 청탁하여서 건립을 합니다. 네. 사실 명문장가가 세우는 것, 그러니까 비문을 쓰는 건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위 명문장가가 비문을 쓰긴 하는데 차이는 뭘까요? 더 이상 왕명이 없습니다. 왕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근데 이제 왕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비석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대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나 쓰면 전혀 권위가 안 생기는 겁니다. 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위직 명문장가에게 청탁을 해서 수락을 받아야지 세울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됐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것들을 아무나 세울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조선시대에도 비석은 사대부도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 비석도 종류가 크게 나뉘는데요. 일단 신도비, 묘갈, 묘표라는 게 좀 나뉩니다. 네. 신도비는 이제 격식을 다 갖춘 거죠. 받침, 머릿돌이 다 있고, 묘갈은 좀 더 간소한 양식이고, 묘표는 더 간소한 양식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거북이 받침돌 아니면 이수, 그러니까 이제 받침돌과 머릿돌을 다 갖춘, 격식을 갖춘 비석이 신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규범, 그러니까 이게 법전에까지 규정된 규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대부 사회의 하나의 좀 명확한 규범으로서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신도비라고 하는 격식의 비석은 종이품 이상, 예, 그러니까 종이품 이상의 관직이 임명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대의 어떤 기록이나 현재 남아있는 비석을 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격식이 있는 비석은 종이품 이상의 관직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아서 그 관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죽어서라도 추증이 돼서 종이품이 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품이 안 되면 그런 이 신도비 격식은 세울 수 없었다. 그럼 묘갈은 뭐냐? 묘갈은 이제 그래도 관직, 그러니까 종이품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관직에 임명이 된 적이 있으면 묘갈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묘갈, 그런 묘갈도 아닌, 그러니까 관직을 역입한 적이 없는 사람은 묘표가 세워진 거죠. 네. 이제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승비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선시대의 비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승비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다음 거는 이제 제가 시를 하나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의 이런 신도비, 비석 건립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한 어떤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권필이라는 인물의 사실은 이 문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네. 이건 사실은 뭐 굉장히 풍자시로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이 비석 건립에 대한 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딱 16세기 후반 또는 17세기 초반인데, 그러니까 사대부의 비석이 많이 건립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 권필이라는 인물이 이 비석을, 이 시를 짓는데요. 이 제목이 충주석입니다. 왜 충주석이냐면 이 비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돌이나 이렇게 비석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글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그 대리석 계열의 무른 돌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충주석이 비석을 세우기 좋은 돌이기 때문에 이 충주석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은 거고요. 한번 읽어보면, 충주의 고운 돌 아름답기 유리 같은데 천 사람이 깎아내고 만 마리 소가 실어 가느라. 사실은 이 비석 하나 세우려면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돌을 캐내어서 또 끌고 가야 되죠. 예, 그런 데는 묘사이고요. 돌을 어디로 실어 가는가 하니 세도가 신도비 만들어 간다네 라고 써있죠. 세도가, 그러니까 권세가.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신도비라고 하는 것은 관직도 있어야 되고, 사실 관직이 있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돈과 권위가 있어야 또 세울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신도비는 이렇게 권세가가 세울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네. 신도비 명문, 그러니까 비문 쓰는 자 누군가 하니 필려 굳건하고 문법 뛰어나다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명문장가가 쓴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모두들 말하기를 또 이분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뒷부분은 그 비석의 주인인 그 비석의 어떤 행적을 쓰는 그 대상에 대한 인물에 대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한 건데, 살아생전에 자질과 학업 무리에서 빼어나 충원과 직원들을 임금 섬기고 효성과 자애로 뭐 집안 다스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결국 비석의 내용은 다 그 사람의 좋은 면만 쓴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비석은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의 훌륭한 업적을 현창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물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권필은 이 당시에 어떤 그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는 그 세태에 대해서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비석은 당시에 권세가만 세울 수 있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알리고자 하는, 현창하고자 하는 좋은 내용을 쓰는 이제 그런 어떤
매체랄까요? 그런 물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저도 후기에 그렇게 고승비가 많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가능한 거겠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고승비 건립 양상을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선 초기에 무학 스님의 비가 왕명에 따라서 건립된 마지막 고승비입니다. 근데 분명히 태종 왕명에 따라서 건립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제가 설명드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래서 무학 스님의 비석은 고려 시대의 전통에 따라서 비석이 세워진 마지막 비석인 거죠. 그러니까 국사 왕사의 비석을 왕명에 따라 세운 그게 태종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뭔가 이제 비석이 이제 사대부의 어떤 문화가 됐는데 조선 후기에 임난 이후에 불교계에서 주로 청어 스님의 제자들이 이제 크게 활약을 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사명 스님의 비석을 최초로 1612년에 건립이 되더라. 이게 딱 200년 이후입니다. 네. 근데 이때는 왕명이 더 이상 없습니다. 유정 스님의 문도가 허균에게 청탁을 해서 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보면 이거는 그 이전의 고려시대 전통이 아니라 조선의 그 당시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죠. 왕명이 아니라 이제 스님의 문도가 그 당시에 최고위 명문장각에 부탁을 해서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이제 건립이 되었다. 이제 그럼 또 지금까지 맥락에서 왜 청어 스님의 비석이 처음 세워지지 않고 사명 스님의 비석이 처음일까? 라는 질문도 가능할 텐데요. 그럼 또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사명 유정 스님은 그 일반 사대부의 관직을 받습니다. 종입품 관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스님이지만 이게 이제 그 사대부의 규범에 비춰볼 때도 그 자기를 갖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처음 건립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청어 스님이나 편향 엉기 스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건데, 청어 스님은 이제 일반 관직은 받지 않지만 도청섭의 관직은 받아서 그럼 세워진 건가? 라고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또 청어 스님의 제자인 편향 엉기 스님은 또 그런 관직도 없어요. 그럼 스님들은 꼭 관직이 있다고 또 세워진 것도 아니네. 이제 그렇다는 면에서는 이제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점차 뭔가 청어계 부유계의 최고위급 스님들은 뭔가 비석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위상을 가진 뭔가 계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사진들을 이 고승비들은 그 이제 이수와 기부, 그러니까 거북이 받침과 그 용머리를 가진 이 신도비 격식으로 고승비가 건립이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지금 그런 최고위층 이런 스님들이 종입품 사대부의 위상에 준하는 그런 위상을 가진 건가? 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걸 테고요. 일단 분명한 것은 이 근현대 오해인데, 이제 혹시 조선시대의 스님들이 어떤 신분이나 계층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도 학계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얘기인데, 사실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천민이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도 통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고승비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종이품 이상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비석을 세운 계층인데 스님들이 천민이었다고? 뭔가 이상한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위상을 뭐 꼭 비교하는 걸 떠나서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뭐 신도비뿐만 아니라 중인층의 비석을 세웠던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중인층도 비석을 못 세웁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조선시대 때 사대부층 이외에 비석을 세운 유일한 계층은 스님들인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님들의 계층은 왜냐 좀 이렇게 다양합니다. 최고위층 스님들은 이 비석을 세울 수 있는 계층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대부층 이외, 그러니까 이 스님들은 유일하게 비석을 세울 수 있는 계층이었다. 이 말을 이제 똑같이 하면 사실 사대부도 비석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사실 종이품이 돼야지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고, 관직이 있어야 묘가를 세울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사실 스님도 비석을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최고위급 스님들은 비석을 세울 수 있는 계층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좀 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더 드릴 테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이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이런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 후기 고승비 건립의 좀 더 구체적 양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 그 고승비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억의 부유계 스님들의 비석이 주로 건립이 되었고요. 사실은 비석만 건립된 것이 아니라 문집도 많이 편찬이 되는데, 사실은 이 비석 건립과 문집의 이런 간행은 이 당시의 사대부들의 문화입니다. 이 사대부들도 아무나 건립하고 이제 편찬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변화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비석들은 고승비를 또 왜 건립했을까? 아까 이제 비석들은 주로 좋은 말만 있다고 했지만 그 스님의 업적을 대대로 알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비석의 내용에는 보통 이제 그 스님의 행적이 쭉 있지만 뭐 어떻게 출가해서 어떻게 배워서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제자를 길렀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석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뭐 이 스님이 어떤 책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도 이제 간혹 있지만, 근데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이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법통인 거죠. 법통. 그래서 사실 고승비가 처음 17세기 전반에 세워질 때는 이 법통도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법통이 나오는데 결국 정리가 되는 것은 임제태고 법통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선 불교계는 임재종을 이었어, 그리고 고려 말에 태고 보우스님의 법을 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딱 정립이 되고, 사실 그런 법통인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계 조계종도, 조계종, 태고종 모두 우리는 가나선, 임재종의 가나선이야, 태고 보우스님의 법을 이었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형성된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주로 고승비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고승비와 함께 또 세워지는 것이 사찰 사적비라고 하는 것이 또 세워집니다. 이 사적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고승비라고 하는 것이 그 스님의 어떤 업적을 현창하기 위한 거라면, 이 사적비는 이 사찰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사찰인지에 대한 걸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적비도 건립이 되면서 이른바 사적기라고 하는 문헌도 편찬이 되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사찰의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그 기록에는 물론 과거의 국가적인 어떤 기록들에 어떤 근거해서 좀 신빙성 있는 자료도 있지만 사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자료도 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사찰들 가시면 원효 스님이 지은 절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절들이 다 원효 스님이 지은 걸까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조선 후기 때 이 사찰의 유구한 역사를 현창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생기면서 이제 원효 스님, 도선 스님의 가탁에서 그 절의 역사를 좀 현창하는, 제 말씀이 그 사적률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신빙성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전제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유구한 역사를 현창하는 전통이 또 생겨서 또 지금까지 또 계승되고 있는 면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약간의 보완 설명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약간 보완의 설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선 중후기에는 그 이력과 이제 이 임제태고 법통이라고 하는 법통도 정립이 되지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 좀 정립이 됩니다. 지금 한자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삼익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라고 하는 이 대교를 보시면 화엄경, 경덕 전등록, 선문 염송에 있죠. 이 대교만 봐도 이 당시 조선 후기의 어떤 이런 이력 과정의 어떤 그 사상적 지향은 가나선과 화엄 사상을 정점으로 하는 어떤 이런 이제 나름의 교판 체계, 교학 체계, 그러니까 사상, 불교 사상에 대한 이 체계를 형성을 해서 이게 지금도 정승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만 이 가장 이제 초학자용 그 강의 교재로 발심수행장이라는 문헌이 있죠. 이 발심수행장이 이 원효 스님의 저술입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가장 이제 이거는 초학자용 저술입니다만 이런 이제 강학 체계도 이 당시 형성이 돼서 지금 전승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그 큰 스님들이 어떤 책으로 배웠는지에 대한 기록도 이런 고승비에 나오기도 한다는 말씀 보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고승비도 이 사찰에 많이 세워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억압은 받았지만 어떤 그런 신앙 때문에 유지가 됐다. 이제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불교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 기반은 사실 사찰인 것 같습니다. 사찰이 이제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록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당시의 사찰이 조선 전기에 얼마나 있었나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여지 승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리지인 거죠. 전국 지리지의 예를 들면 안동에는 7개의 사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국 지리지가 아닌 이제 그 지역의 읍지, 그러니까 이제 읍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정보만 담은 읍지에는 안동 지역의 사찰이 6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 승남에 기록된 대략 한 1600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찰이 전기에는 전국에 있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불교 문화가 좀 지속되고 있었다는 측면, 또 그 사찰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또 그런 기반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게 또 그 읍지에 기록된 이제 서원, 서당과 사찰을 또 비교한 건데, 이제 16세기 후반, 17세기 초에 그 안동의 사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지금 서원, 서당이고, 이건 사찰, 암자들인 건데, 그러니까 이 안동은 사실 서당이 굉장히 초기에 세워진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서당도 이 시기에 세워지고 있었지만, 사찰과 암자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선 전기의 양상이 19세기쯤 되면 사찰의 수는 굉장히 주는 반면에 전국에 굉장히 서당이 많이 생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쩌면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문자나 교육의 측면도 사찰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후기가 되면 이런 서당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양상으로 또 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찰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고승비를 그 사찰에 세우면 그 사찰의 위상에 도움이 되겠죠. 이 많은 사찰 중에서도 이 스님은 그런 큰 스님이 있던 사찰이야? 또는 이제 그렇게 그분의 어떤 비석이 있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찰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아주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이 비석의 건립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어떤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이처럼 이제 그 고승비 건립은 당시 사대부층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급만 세울 수 있는 어떤 비석 건립 무언가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는 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먼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선시대의 불교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 사실 핵심적인 그런 어떤 이제 설 중에 하나가 스님이 천인이었다라는 하나의 설인 거고요. 네.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스님이 천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해석에 따른 겁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하고 나서 일반 논문 중에 좀 초기에 쓴 논문이 이 스님이 천인이었다고 하는 데 대한 비판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 스님이 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걸까? 이렇게 왜 이렇게 믿고 있지? 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걸 좀 믿고 있는 거였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일제강점기 때 형성이 돼서 이제 여러 이유로 그 이후에도 이게 비판 성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표를 먼저 보면 이 조선 후기 때 이제 호적에 이제 스님들이 증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조선 전기에 있는 스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스님들이 역을 이제 더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에 이 스님들이 기재가 되는데, 이 호적을 봐도 이 스님들의 계층은 이제 아주 크게 개념화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관직이 있는 스님들, 그리고 이제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통정 가선이라고 하는 층의 스님들, 그리고 일반 양인 스님들, 그리고 좀 천민층에 속한 스님들, 사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스님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가적 관점인데, 사실 이른바 좀 신분제 사회에서 스님 계층이 그 사회에서 무엇이었나라는 데 대한 질문이 간단치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의 공동체는 굉장히 평등한 공동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승가 공동체, 스님 공동체에서 신분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청어 스님의 스승이 부용영관 스님이거든요. 부용영관 스님은 기록에 천민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세속의 어떤 그런 신분이 승가 공동체에 와서 영향을 미치긴 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이 들어와서 고승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담론들이 좀 얼마나 좀 허황된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스님들이 이제 서울에 못 들어왔다, 도성에 못 들어왔다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 법전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법전이 이제 이게 후기 법전들인데, 뭐 수교집록, 속대전, 대전 통편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실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에 따른 스님의 출입은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건 또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전면 금지가 아니라 공적인 사무에 따른 도성 출입은 이제 이렇게 허용이 되다가 19세기가 되면 이제 금지가 되는데, 또 이것도 이제 그 당시의 사례 맥락에서 보면 이건 전혀 그 스님들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교화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적 교화를 백성에게 이렇게 미쳐야 되는데, 이제 그 공간 안에 스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일 뿐이지, 이제 뭐 스님이 미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런 규제가 이제 엄정하지도 않았고, 19세기가 돼서 이제 금지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 실제와 대비해서 너무 좀 과하게 해석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스님이 8천이었다는 데 대한 담론에 대한 건데, 이것도 간단한 보안 설명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스님이 천민이었다는 얘기가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처음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유포가 된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유명한 그 불교학자인
이능화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능화라는 인물이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이 보기에도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할 때 조선시대 스님을 천인의 하나로 보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몰상식의 소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보완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선시대 스님을 천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맥락들이 좀 근래에 좀 더 자세히 좀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정리한 건데, 원래 이 강의를 하시는 김용태 교수님의 제자인 오가와 히로카즈라는 일본인 학자인데, 최근에 박사 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일본의 조선 불교 인식 형성 연구라는 그런 연구인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8천,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8계층의 천민 중에 하나였다는 이런 내용이 처음 발견되는 것이 조선 주차 헌병대 사령부가 편찬한 조선 사회고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헌병대에서 편찬한 조선 사회고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은 분명히 이제 일제강점기 때 뭔가 이제 사실은 일본 불교가 이제 근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와 대응하는 어떤 대응하면서 불교를 좀 띄우는 맥락에서 조선 불교는 일본 불교에 비해서 낮춰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여러 맥락에서 이런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것들이 이제 근래에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김용태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 본 건데요. 이 숭류억불이라는 이런 용어나 이런 맥락도 결국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를 비교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이런 용어이자 담론이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런 모든 책임을 일본에 좀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을 해방 이후에 제대로 비판 성찰하지 못했던 또 맥락이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런 비판들을 했을 때에 오히려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료가 있고 이게 팩트가 아니고 이러면 이렇게 봐야겠구나 받아들이는데, 의외로 불교계에서는 의외로 이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을 이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뭐 일종의 어떤 고난의 서사이자 또는 피해의식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건강한 뭐 한국 문화나 불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승비 건립의 국가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고승비 건립은 최고위 승도층의 국가사회적 위상의 변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최고위 승도층은 이제 기존의 높은 위상이 기존의 고려시대 때 위상은 상대적으로 격화되는 거죠. 더 이상 고려시대 때 스님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렇긴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사대부가 국가사회적으로 최고위층으로 부상하고, 비석 건립은 이제는 고위 사대부층의 문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임난 이후에 이제 고승비가 건립이 되는데, 이제 그것은 그런 점에서는 임난 이후에 최고위 승도층은, 스님들은, 그러니까 최고위는 아니라도 그래도 고위 사대부층 정도에 준하는 위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간단히 좀 정리한 그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스님들이 이제 국왕 아래에 최고의 위상, 사실 이 지금 그림은
이 계층의 숫자가 아니라 그 그냥 위상, 높낮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최고의 위상은 스님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조선이 되면 사대부가 최고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스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는 게 아니라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위상을 가진 스님도 있고 이렇게 낮은 분도 있고, 다만 이제 이 최고위층 승도의 위상만 좀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존의 우리의 인식은 사실 고려시대 때도 이 하층의 스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려시대 때의 그 이 하층의 스님들을 가지고 고려시대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 시대의 핵심적인 어떤 그 주도하는 층은 제일 그 상층의 스님이겠죠. 당연히 그 최상층의 스님을 가지고 그 시대의 불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유난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양반의 가마를 매기도 했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스님들은 비교적 하층의 스님들인 거고, 그 스님들이 가마를 매줬던 양반들은 아무 양반이 아니라 최고위 양반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반이 스님들을 억압했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그게 좀 과한 해석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당시 조선 시대에도 이런 하층 스님도 있었고 상층 스님도 있었다. 굉장히 스님이 굉장히 계층이 복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선 후기에 이제 불교계에서는 고성비를 통해서 이제 청억의 고성들을 현창하고 그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제 그 비서 건립 자체가 그 불교계의 어떤 위상을 말해주는 거기도 하면서 또 비서 건립을 통해서 그걸 더 높이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비서 건립, 그러니까 사적비 건립을 통해서도 그 사찰의 또 위상을 제고하려고도 하였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고성비 건립은 그 당시 불교계의 위상이면서 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산물이기도 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끔씩 세상 일에 대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제대로 또 수행을 하고 또 학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